강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정책기관님. 당이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서 어떻게 지금 현안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갖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이 국민 건강보험 체제하에서 각 의료 단체들이 기능이 각기 어떻게 연결이 돼서 수행이 돼야만이 우리나라의 의료 발전을 위해서도 좋고 또 그 시혜를 받는 이 국민들에게도 편리하고 좀 이루고 이런 복합적인 측면에서 조화가 이루어져야만이 우리나라의 이 보건의료 관계라는 것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셨으니까 지금 우리 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여러분들의 소망 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기탄 없이 말씀을 해주시고 어쩌면은 저희가 이번 총선 공약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서 그러면 여러 의료 단체 관계자들에게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그 2016년도 가장 주요 현안으로 생각하는 것은 보건의료 행정의 전문성이 강화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부의 독립과 질병관리처 신설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 전달 체계의 확립과 1차 의료 활성화가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국가의 차원에서 꼭 이루어져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 안전이 최고의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 사용 문제와 본격의료 문제가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국민의 권리와 의료계의 진료권 보장을 위한 실손 의료보험 관리는 공보험이 사보험이 공보험으로 들어온다든지 사보험을 육성하는 형태에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서 보건소의 기능의 개편과 역량 제고입니다. 이것은 지금 잘 알다시피 보건소의 기능이 지난 메르스 사태 때도 잘 드러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한 사무장 병원이 규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한 의료인 대상 폭행 금지가 법제화되는 것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법사위의 계류 중이지만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의사에게 가혹한 행정처분을 위한 환자 피해 해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료관계 행정처분의 시효는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인들에게만 특히 이렇게 가혹한 행정처분이 되고 있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불합리한 리베이트 상벌제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 개선도 같은 의미입니다. 열 번째,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서비스 산업발전 기본법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여러 차례 보건의료 5개 단체가 주장했듯이 보건의료 분야는 서비스 발전 기본법에서 가능하면 빠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희 협회 입장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저희가 보건의료 정책에 있어서 국가에서 또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보건의료 단체의 대표가 대표성을 가진 분이 이 비례대표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자 하는 것을 또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 상근부회장으로 있는 강청희 부회장이 많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도 많은 회원들이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또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는 공공재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현 정부는 이 공공재의 형태를 벗어나서 자본이 국민의 어떤 건강을 침범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어떤 정책을 지금 많이 시도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건의료계도 많은 단체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불평등한 상황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속칭 말하는 직능 간의 갈등이라고들 하죠. 그렇지만은 그 직능 간의 갈등 역시도 정부가 풀어야 될 부분이고 정치권에서 일정 부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기본법을 보면은 6조 2항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모든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환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 재료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아쉽게도 우리 의료법 2조에 보면은 의료인이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를 말한다고 분명히 의료인의 한의사를 규정해 놓고 의료인인 한의사가 의료기를 쓰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불합리한 지금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의료법 어디에도 보면은 한의사가 의료기를 쓰지 말아라는 조항은 한 조항도 없거든요. 그런데 간섭적으로 간념적인 어떤 사항에 의해서 한의사가 의료기를 쓰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진단과 치료와 예후관찰에 있어서 적어도 진단과 예후관찰은 객관적인 행위고 과학적인 행위입니다. 이런 데서 굉장히 제한을 받고 권리의 제한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더민주당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국민 건강을 지켜주십사 하는 어떤 그런 바람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거에는 포괄간호 서비스라 그런 것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지난 12월 29일에 개정된 의료법이 공보가 되면서 그 안에 이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로 이름이 들어갔고요. 그렇게 되기까지 또 더민주당에서 도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간호협회에서도 보면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굉장히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가 해소가 돼야 됩니다. 인력 쏠림 현상 문제가 해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서울 수도권 그다음에 대형 병원은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 그다음에 중소병원은 간호사 인력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 그다음에 처우가 개선이 돼야 됩니다. 각 의료기관별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면 결국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건강보험 간호수가 지불 체계를 재편함으로써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따라서 수급 불균형 문제도 해결이 되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도도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좀 도와주십사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도움을 좀 받고 싶습니다. 2004년부터 전문간호사 제도가 정식으로 법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으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의 대학원 과정에서 전문간호사가 양성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그 역할이 아직 마련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간호사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반대로 불법 피해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문간호사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불법 피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건의를 줬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인약국 도입한 데는 더불어민주당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이제까지는 잘 처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 감으로는 또 저는 재선했거든요. 얼마 전에. 그래서 3년 동안 또 이 문제가 상당히 우리를 괴롭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골목 상권이 지금 빵집이나 우리 재래 편의점이 동네에서 다 몰락해서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골목 상권이 살아나야만 기초적인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네 약국이 살아나면 미국 같은 데는 30분 동안 차를 몰고 가야 타이레놀 하나 슈퍼에서 살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앞뒤 좌우 약국이 전국에 21,000개 정도 있으니까 접근성 면에서 또 편리성 면에서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정부가 법인약국을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를 저들은 도대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끝까지 법인약국 도입 반대에 끝까지 수정 없이 초기에 초심을 잃지 않고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5년이나 10년 있으면 고령화 시대에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고령화 시대에 지금 해서 보건소 저 고향이 시골이지만 가보면은 약사 의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공중보건약사 제도를 시급히 도입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느 당이든 소기의 경일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상당히 급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고령화 90대, 10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 유산 많이 상속했다고 해서 자식이 20, 30년 후에 부양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또 정치인들이 좀 자각을 하셔서 튼튼하게 시골 무의도 보건소까지 튼튼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공중보건약사 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고령화 시대에 또 발맞춰서 전 국민이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의무화해야 해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대학교까지 또 각 동네 복지관에서 안전사용 교육을 의무화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 군데 가서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모든 국민이나 정치인들께서 보건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60년대, 70년대 호의호식하던 그때 생각을 저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일선 약국에 와서 일선 병의원에 와서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만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5조 확장이 해도 우리 왜 의사약사는 복지 혜택 받으면 안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무슨 역적 매국노 생활을 했습니까? 아무도 바라봐 주질 않습니다. 현장에 답을 찾아서 직접 와서 동네 약국이나 동네 의원들 현장에 와서 실사를 하면은 어디 실내에 있는 회사에 영역을 줘서 실사를 하면은 그 답을 바로 나올 수 있는데 몇십 년이 가도 그걸 실천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만이라도 그 현장에 있는 답을 찾기 위해서 동네 약국, 동네 의원의 실상을 파악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치의학 융합산업연구원 설립에 관한 건입니다. 이 법안 발의는 이미 지금 오늘 또 마침 그 바로 옆에 계시는데 이용섭 의원께서 2012년 11월 그렇게 대표 발의하신 적이 있고요. 2015년 5월에 또 새누리당의 서상기 의원께서 대표 발의를 하셔가지고 병합 심의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다뤄지지 않고 있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이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현재 그 일본 다음으로 저희 나라가 인구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이미 했습니다. 세계 선진 각국들이 이 인구의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이 다양해지고 있는 구강 질환에 대한 대책을 참 시급히 다 마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이 노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구강질환에 대한 대책이 지금 전무한 상태고, 이 구강질환이 이 노인들하고 중요한 이유는 치매, 뇌혈관 계통의 그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심장병을 유발할 수 있고, 그 이외에 전신질환과 상당히 관련이 있다는 이런 보고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우리 대한민국도 체계적인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봤고요. 두 번째로는 치과 산업입니다. 저희 치의학과 아주 직결된 그 치과 산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 치과 산업이라고 하면은 대개 치과 의료기기, 장비, 재료 뭐 이런 걸 뜻하겠지만, 저희 치의학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또 그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치의학의 세계적인 추세가 바이오 쪽, 나노 뭐 이렇게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접목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 저희 이 치과 산업이 과거 저희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장비나 재료가 국산이 전무했었습니다. 모든 제품이 다 수입 제품이었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바뀌었느냐? 대부분이 국산 장비와 국산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 재료 가지수가 15,000가지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하나의 그 산업의 축으로 얼마든지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치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이제 국민의 어떤 접근성, 또 공공성 강화, 보장성 강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공단이나 복지부에서 또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 정책을 개발하고 이 정책을 입안할 때 너무 의과 위주의 사고에 지금 치중되어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과 위주의 어떤 제도를 치과의 특수성을 살리려면은 어차피 산업이나 또 이런 치과 의료나 또 질환에 관해서 이런 연구 개발에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OECD 국가 중에 이런 치의학 연구원이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 많은 분들은 이거 돈만 들어가고 한없이 그 낭비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치과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이 연구원은 자립형 경영이 충분한 그런 연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연구원 설립 이후에 자립형으로 다 그 연구원을 경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해서 이 연구원이 생긴다 그래서 치과 의사들이 무슨 이익이 오는 것보다는 군과와 국민의 이익이 훨씬 큽니다. 또 산업에 관련된 분들의 아마 이익이 훨씬 크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대략 분류를 해보면 대부분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그리고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건의사항은 직역관 조정이 필요하거나 국민 의견을 좀 더 수렴해야 되는 이런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국민의 정서를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의 면에서 좀 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부의 독립 같은 것은 일단은 보건복지부에 보건 담당 차관과 복지 담당 차관을 두는 것으로 나아가고,
그걸 딛고 국민의 의의를 수렴해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공무원 늘린다고 장관 늘린다고 하면 국민들이 보통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장관이 13명인데 프랑스는 38명입니다. 예컨대 산업자원부 장관 같은 게 프랑스에는 나눠 3명이 있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가장 초미의 관심으로 되어 있는 원격 진료, 법인약국은 결코 허용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결국은 의료비 폭등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좀 더 보태서 아까 우리 간호사협회 회장님 말씀하신 포괄 간호감정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간호사들의 근무 여건도 달라지고요. 간호 서비스의 질도 높아져야 하고 또 간호 인력이 확대돼야 하고 이런 문제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하나만 제가 더 보태면 제가 의사협회나 약사협회 이렇게 총회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놨는데요. 법인약국 도입되면 원격 진료 도입되면 동네 의원 다 죽는다, 동네 약국 다 죽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느꼈던 것은 원격 진료 도입되면 의료비 폭등한다. 이게 국민의 눈에서 보면 그러니까 의사들이야 동네 의원 망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겠죠. 약국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이것은 의사나 약사에게는 망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의료비가 폭등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약간의 그런 가보면서 그런 아쉬움들을 느꼈습니다. 그런 접근이 아마 국민의 동의를 널리 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뭐 우리 이영수 단장의 일입니다만 많은 분이 반영돼 있고요. 특히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이영석 단장과 말씀을 나누어서 이번 총선 공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